바나나를 마요네즈랑 같이 먹는 거 어때요? 피클을 땅콩버터에 찍어 먹는 건요? 아주 와일드한 음식 조합인 것 같죠? 하지만 맛이 어떨까요? 자, 한번 시도해보세요. 오레오와 머스타드가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게 될지도 몰라요. 좋아요. 자, 좋아. 같이 봅시다. 토마토와 땅콩버터. 샌드위치 빵 위에 토마토 몇 조각을 얹고 그 위에 땅콩버터를 발라보세요. 아니면 그냥 토마토 한 조각 위에 땅콩버터를 듬뿍 발라보세요. 이 맛의 조합은 놀랍게도 많은 미식가들에게 인기가 아주 좋아요. 누텔라와 감자튀김. 소금은 맛과 향을 향상시키는 경향이 있죠. 누텔라에 감자튀김을 찍으면 이 유명한 헤이즐넛 코코아 스프레드는 훨씬 더 달콤해지고 헤이즐넛 맛도 진하게 느껴질 거예요. 감자튀김을 더 맛있게 즐기는 또 다른 방법은 초콜릿 우유와 함께 먹는 거예요. 바나나와 베이컨. 짜고 바삭한 베이컨과 달고 탄수화물이 많은 바나나가 만나 완벽한 조합을 만들어내죠. 이 재료들을 빵 한 조각 위에 넣고 땅콩버터를 약간 더해주면 짜잔! 완벽한 샌드위치가 완성됩니다. 피클과 아이스크림. 이 조합은 모든 사람들에게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건 인정해요. 하지만 이 특이한 짠맛과 달콤한 맛, 식초와 우유 맛의 신기한 혼합을 이상하게도 매혹적으로 느끼는 미식가들이 있어요. 체다 치즈와 애플파이. 요즘 슬라이스 치즈와 신선한 사과를 같이 제공하는 것을 보고 놀라는 분은 없을 거예요. 이 조합이 유난히 잘 어울리는 만큼 한 발짝 더 나아가면 어떨까요? 소문에 의하면 애플파이에 체다 치즈를 첨가하는 아이디어는 영국에서 시작되었다가 전 세계로 퍼졌다네요. 감자튀김과 꿀. 만약 감자튀김을 좀 더 색다르고 흥미로운 맛으로 즐기고 싶다면 꿀을 쓰면 돼요. 꿀의 달콤한 맛은 패스트푸드의 짠맛을 보완해줄 거예요. 몇몇 식당에서 디핑 소스 옵션으로 꿀을 주는 게 놀랄 일이 아니죠. 바나나와 마요네즈. 아니요, 껍질을 벗긴 바나나에 마요네즈를 건강을 해치지 않을 만큼 짜서 입에 넣으라고 권하진 않을 거예요. 대신 빵 두 조각 사이에 얇게 썬 바나나를 넣고 마요네즈를 약간 발라보세요. 즐거운 놀라움을 맛볼 수 있을 거예요. 초콜릿과 감자칩. 이 단짠 조합은 천상의 맛이에요. 그러니 초콜릿으로 덮인 칩이 인기를 끄는 게 놀랄 일도 아니죠. 그리고 많은 브랜드들이 이미 이 조합을 자신들의 제품군에 추가했죠. 버거와 잼. 요즘 대부분의 식당에서 이 콤보를 주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무도 여러분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뭐 대부분은요. 케첩을 곁들인 일반 요리 대신 이 옵션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팝콘과 우유. 몇몇 독특한 사람들이 아침 시리얼을 팝콘으로 대체해봤어요. 그리고 여기에 우유를 더하면 이 음식이 대중적으로 더 보급된 다른 대한 시리얼에 뒤지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한번 먹어보시겠어요? 화이트 초콜릿과 레드 캐비어. 결코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이 음식 조합은 유명한 요리사가 창조해냈습니다. 그는 짠 캐비어가 하얀 초콜릿의 달콤함을 얼마나 부드럽게 해주는지 발견하곤 놀라워했죠. 단짠의 팬이라면 마음에 드실 거예요. 땅콩버터와 피클. 예를 들어 여러분이 피클을 땅콩버터에 찍어 먹는 게 별로 내키지 않는다고 합시다. 그럼 이 재료들을 섞어 샌드위치에 넣어 먹어보세요. 그러면 피클의 시큼한 맛이 땅콩버터의 끈적임을 잡아줄 거예요. 수박과 소금. 이 조합을 시도해본 적 없는 사람들은 종종 소금이 수박의 단맛을 없애버린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사실 정반대예요. 소금 한 꼬집은 수박의 단맛을 높여줄 뿐이에요. 망고와 고춧가루.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 분이라면 이 조합에 매료될 거예요. 얇게 썬 망고 위에 매운 고춧가루를 뿌려서 매운맛을 즐길 수 있어요. 땅콩버터와 베이컨. 바나나와 베이컨 콤보 기억하시죠? 이젠 바나나를 땅콩버터로 바꿀 차례예요. 땅콩버터의 부드러움은 베이컨의 바삭함과 대비되죠. 조심해요. 빠르게 중독될 수 있어요. 아이스크림과 핫소스. 아마도 입안의 매운맛을 없애려면 우유를 마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한 단계 더 높여보는 건 어떨까요? 모험심이 가득한 영혼을 만족시키기 위해 바닐라 아이스크림 위에 매운 소스를 뿌려보세요. 초콜릿과 아보카도. 아보카도 토스트에 초콜릿을 약간 첨가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군침이 도는 아보카도와 초콜릿 밀크쉐이크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아보카도 버터의 질감이 초콜릿의 맛을 완벽하게 보완해줄 거예요. 버거와 땅콩버터. 잼을 넣은 버거는 더 단짠 콤비네이션이죠. 하지만 땅콩버터를 바른 버거는 소금이 더 들어간 짠짠에 가까워요. 그런데
녹은 땅콩 버터를 버거 전체에 바르는 대신 쇠고기 패티를 만들면서 땅콩 버터를 첨가해야 해요. 그럼 버거에 육즙이 더 많아지죠. 오레오와 머스타드. 이 음식 콤보를 먹어본 사람들은 이 맛이 놀라울 정도로 서로 잘 어울린다고 해요. 오레오 쿠키에 크림을 긁어내고 독일산 머스타드로 대체해보세요.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땅콩 버터와 마요네즈. 샌드위치에선 상상할 수 없는 가장 이상한 조합 중 하나지만 사실 이건 오랜 역사를 갖고 있어요. 사람들이 어려웠던 시기에 단백질이 풍부한 땅콩 버터와 지방이 풍부한 마요네즈를 섞어 먹기 시작했죠. 하지만 후에 그게 진짜 맛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여전히 그 맛을 고수하고 있어요. 피자와 꿀. 뜨거운 꿀은 예상치도 못했지만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맛있는 피자 토핑이 돼요. 예를 들어 피자에 든 과한 소금량의 균형도 맞춰주는 좋은 방법이죠. 예를 들어 페퍼로니 같은 거요. 그러니 집에서 피자를 구울 때 그 위에 페퍼로니와 피망을 토핑하세요. 그런 다음 꿀을 발라주세요. 감사 인사는 나중에 해도 돼요. 올리브 오일과 아이스크림. 궁극의 단짠 콤보 맛을 보기 위해서 바닐라 아이스크림 위에 올리브 오일을 약간 더하고 소금을 조금 뿌려보세요. 진짜예요. 해보세요. 땅콩 버터와 스리라차. 또 하나의 도저히 양립할 수 없을 것 같은 예상치 못한 두 재료의 조합이네요. 하지만 사실 스리라차의 달콤한 뒷맛이 기름진 땅콩 버터의 맛을 더 흥미롭게 만들어줄 겁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땅콩 버터는 스리라차의 매운맛을 줄여줄 거예요. 풋사과와 살사 소스. 망고나 파인애플에 살사 소스를 넣어 요리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럼 풋사과라고 다를 게 뭐가 있나요? 사실 풋사과의 약간 시큼한 맛은 매운 요리와 완벽하게 어울린답니다. 매운맛을 좀 덜어주죠. 동시에 음식에 강하고 약간 쌉쌀한 맛을 더해주죠. 딸기와 발사믹. 이건 굉장히 오랜 기간 이어져온 이탈리안 조합이에요. 식초의 향긋한 맛은 딸기를 더 달콤하게 해주죠. 또한 딸기의 즙성분을 보완해줘요. 수박과 페타치즈. 페타치즈 없이는 그리스 샐러드가 안 되죠. 하지만 이 치즈는 과일과 곁들일 때 맛이 좋을 수 있어요. 특히 수박과 말이죠. 페타치즈의 조밀한 구조와 짠맛이 풍부한 과즙에 붉은 수박 맛을 더해줄 거예요. 땅콩버터, 젤리, 그리고 골드피쉬 크래커 샌드위치. 땅콩버터와 잼은 오랜 시간 동안 클래식이었죠. 하지만 왜 골드피쉬 크래커죠? 진정한 미식가들은 이 성분이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메운다는 걸 알고 있어요. 샌드위치가 만족스러운 바삭함을 낼 거예요. 더 고소해지고요. 그리고 크래커는 젤리의 단맛을 균형 있게 조절해줄 정도로 짭짤하죠. 바질과 딸기. 딸기와 발사믹 식초를 섞는 것의 좋은 점을 이미 말했지만 딸기랑 바질도 궁합이 좋아요. 이 조합을 레모네이드나 다른 음료들을 만들면서 해봐도 돼요. 바질과 냉동 딸기 요구르트도 맛있어요. 소금에 절인 피클과 치킨. 피클 주스에 닭고기를 절이면 고기가 촉촉하게 유지돼요. 동시에 닭고기 본연의 맛이 보존됩니다. 게다가 요리 과정에 소금을 쓸 필요가 없어요. 피클 주스가 이미 충분히 짜거든요. 후무스와 건 크랜베리. 크래커를 후무스에 찍은 후 건 크랜베리 몇 개를 토핑해주세요. 약간 톡 쏘는 맛을 첨가해서 엄청난 차이를 만들 수 있어요. 배고프거나 약간 시장할 때 부엌은 의심할 여지 없이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장소가 되죠. 그리고 여러분은 아마 자신의 부엌을 꽤 잘한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만큼은 아닐 거예요. 보면 부엌에는 여러분이 모르는 비밀이 꽤 많이 있거든요. 우선 뭔가 구멍이 뚫려 있는 걸 볼 거예요. 아니요, 스위스 치즈 말고요. 근데 여러분이 언급을 하니까 이 부엌 이야기들이 절 배고프게 만드네요. 대신 부엌에 있는 칼을 한번 보세요. 날에 구멍이나 움푹 들어간 모양이 있는 칼들이 있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이런 특징은 한 종류의 칼날에만 있는 게 아닌데 부엌에는 이런 구멍이나 패인 모양이 있는 칼들이 꽤 있어요. 여기에는 과도, 빵칼, 그리고 당연히도 모두가 좋아하는 부엌 칼인 식칼이 포함돼요. 그러나 이 기능은 단순히 장식용이 아니에요. 이런 구멍과 움푹 패인 모양에는 몇몇 훌륭한 이유가 있어요. 주요 이유 중 하나는 절단 마찰력을 줄이기 위함이에요. 생각해보세요. 모든 음식이 쉽게 썰리는 건 아니죠. 맛있는 호박 카레를 만든다고 해봅시다. 물론 주요 재료가 있고 다른 채소들에 약간의 당근을 추가하고 싶을지도 모르죠.
근데 당근은 꽤 두껍고 자르기 어려워요. 구멍이 난 칼을 골라보세요. 그 구멍들이 잘 썰리지 않는 음식과 칼날 사이의 마찰을 줄여줄 거예요. 이 칼들은 또 더 가볍기 때문에 음식을 오랫동안 자를 계획이라면 여러분 손목에 도움이 될 거예요. 칼날에 난 구멍은 철이 적다는 걸 의미하고 그건 무게가 덜 나간다는 걸 의미하죠. 그러니 음식을 더 깔끔하게 자를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구멍의 또 다른 용도는 서랍에 보관하기 어려운 상당히 큰 칼도 위로 걸 수 있다는 거예요. 고기를 자르는 칼처럼 흔히 사용하는 칼을 부엌 작업대에 팔을 뻗을 수 있는 곳에 걸어두는 것도 편리할 거예요. 물론 음식을 자를 때 도마 위에서 자르고 싶겠죠. 짐작하셨겠지만 도마에도 그 나름의 비밀이 있어요. 대부분의 도마를 보면 위에 구멍이 뚫려 있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물론 이건 들고 다니거나 식칼처럼 부엌에 걸어둘 때 편리하죠. 하지만 이 기능에는 지금까지 여러분이 생각하지도 못한 추가적인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요리에 맛을 더해줄 그 모든 허브와 야채를 다 썰고 나면 도마 위에 있는 구멍을 냄비, 팬 또는 요리 중인 것 위에 올리세요. 칼을 들고 재료를 구멍으로 부드럽게 밀어넣어 도마에서 깨끗하게 옮기세요. 해보세요. 깨끗한 부엌이. 행복한 부엌이죠. 죄송해요. 양파를 썰고 있었어요. 하지만 눈물 없이 양파를 썰 수 있는 비밀 방법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나요? 우선 양파가 깡패가 아니란 걸 아는 게 중요해요. 그것 때문에 잘랐을 때 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양파 껍질에는 아미노산이 함유되어 있는데 그걸 자르면 여러분이 일으킨 손상으로부터 생산된 화학물질이 공기 중으로 방출되어 눈을 따끔하게 하는 거예요. 일종의 복수 같은 거죠. 이런 눈물 유발 화학물질의 생산을 억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양파를 차갑게 하거나 얼리거나 차가운 물에 담그는 거예요. 어느 쪽이든 이제 마른 눈과 미소로 양파를 자를 수 있을 거예요. 곧 알려드릴 주방 비밀을 위해 물을 계속 틀어놓으세요. 그리고 다음은 얼음틀을 채워야 해요. 물을 완전 엉망으로 만들지 않고서는 얼음틀을 채우는 게 거의 불가능해 보여요. 하지만 표준 얼음틀 디자인은 그걸 쉽게 채울 수 있게 해주고 마른 부엌을 유지해주죠. 각 구멍을 하나씩 채우는 대신 얼음틀 구멍 4개에 붙은 평평한 곳에 물을 바로 받으세요. 이게 물이 과하게 차고 옆으로 튀는 걸 막고 각 틀 안에 고르게 흐르게 할 거예요. 얼음틀을 더 빨리 채우는 방법을 찾고 있다면 틀을 비스듬히 기울여 위쪽 2 구멍에서 물을 흘려 보내세요. 물이 폭포처럼 틀을 타고 흘러내릴 거고 빠르게 각 구멍을 비교적 깨끗한 상태로 채울 거예요. 물론 얼음틀을 부엌 수도꼭지에서 냉동고로 옮기는 건 여전히 어려운 여정이죠. 이것을 위한 비밀은 아직 알아내지 못했어요. 자동 제빙기? 그거 말고는요. 이제 냉동고에서 나와 좀 데워보죠. 근데 매운 음식이 사실 뜨거운 게 아니란 걸 알고 있나요? 적어도 전통적인 의미의 단어로는 아니에요. 매운 고추에 들어있는 캡사이신이라고 불리는 화합물이 여러분의 뇌를 속여 입과 목이 타는 듯한 느낌을 받게 하죠. 그러니 걱정 마세요. 그렇게 느껴져도 진짜로 불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최초의 느낌은 아마도 물이 많이 든 잔을 움켜쥐고 마치 집에 붙은 불을 끄듯이 마셔 내려보내는 걸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마세요. 물은 캡사이신을 더 많이 퍼뜨려서 더 악화시킬 뿐이에요. 대신 엄청나게 매운 고추를 완화해야 할 때 유제품이 여러분의 비밀스러운 가장 친한 친구가 될 거예요. 대부분의 우유 제품에는 캡사이신을 씻어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카제인이라고 불리는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 가까운 곳에 우유 한 잔이 있다면 음식에 도전적인 향신료를 첨가해서 직접 한번 시험해보세요. 양념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가장 흔한 양념 재료는 단연 소금이에요. 근데 반쯤 채워진 소금통을 잡아 뒤집어 흔들고 바닥을 아무리 두드려도 알갱이가 전혀 안 나오는 걸 본 적이 있나요? 조만간 소금은 뭉치기 시작해요. 소금이 공기 중에 수증기를 흡수하는 경향이 있어서 발생하는데 결국 소금이 부분적으로 녹아 달라붙을 정도로 서로를 끌어당기죠. 이 문제에 대한 비밀 해결책은 여태까지 여러분 코 앞에 있었는데 그걸 아마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레스토랑 식탁에 있는 소금통에 쌀알이 들어있는 걸 본 적이 있나요?
풍미를 더해주기 위해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쌀이 소금보다 물을 더 빨리 흡수해 소금을 더 오래 건조하게 유지시켜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부엌에 있는 소금으로 이걸 할 수 있어요. 통에 길쭉한 쌀알을 좀 넣어주면 이제 소금이 쉽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사용하기 쉬운 소금통으로 맛을 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아님 싹이 나는 것들을 얘기해 볼까요? 감자는 지구상에서 가장 다양한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것 중 하나죠. 샘 와이즈 gem지가 한때 말했듯이요. 끓이고 으깨고 스튜에 넣어라. 하지만 호빗만큼 빠르게 감자를 요리에 처리하지 못한다면 새싹이 돋기 시작하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오, 감자가 무서운 외계 영화에 나온 것처럼 되죠. 하지만 이게 부자연스러운 과정은 아니에요. 대부분의 것들과 마찬가지로 번식은 감자의 생존 주기의 일부이고 싹은 새로운 감자를 만드는 과정의 일부죠. 감자가 싹을 틔우기 시작하는 속도는 감자가 빛에 노출된 정도, 온도, 습도 수준,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휴면 상태에 있었는지 등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 한동안 방치해뒀다면 아마 새싹이 돋아나 있을 거예요. 만약 감자를 심을 계획이라면 좋아요. 물론 여러분이 그걸 먹을 계획이라면 소용없겠지만요. 하지만 감자의 싹이 일찍 트지 않게 하는 비결은 사과와 함께 보관하는 거예요. 사과의 에틸렌가스가 발화 과정을 더 오래 지연해줄 거예요. 하지만 감자를 양파와 같이 보관하지 마세요. 아니요, 감자를 울리진 않지만 반대 효과가 있어서 싹을 틔우게 해요. 그런데 감자의 새싹은 빵의 곰팡이만큼 맛이 고약하진 않아요. 하지만 빵이 신선할 때 가장 인기 있는 용도 중 하나가 토스트를 만드는 거죠. 거의 모든 집에 토스트기가 있어요. 저도 있어요. 여러분의 토스터기 안에 비밀 칸이 있다는 걸 알면 놀랄지도 모르겠네요. 칸 안에 들어있는 건 별로 놀랍진 않을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죠.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건 빵 부스러기 트레이예요. 토스트의 모든 부스러기와 잔해들이 여기 모이죠. 이 숨겨진 특징을 찾으려면 토스터기의 윗부분과 아랫부분 사이에서 찾아야 해요. 이 트레이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건 중요해요. 부엌을 청결하게 유지해줄 뿐만 아니라 토스터기에 불이 붙을 위험이 낮아지죠. 그렇게 되면 엉망이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은 전혀 몰랐을 만한 비밀을 나눠봤어요. 이제 여러분은 부엌과 다시 친해질 준비가 됐고 이 모든 유용한 비밀들을 염두에 두고 식사를 만들 수 있어요. 네, 저 이제 배고파요. 먹어도 안전할까? 가끔 감자에 있는 이상한 점들을 보고 궁금해합니다. 여기 먹을 것인가 버릴 것인가를 결정하는 10가지 사실이 있어요. 매년 미국에서만 거의 6천만 톤의 음식이 낭비된다는 걸 알고 있었나요? 생각해보세요. 이 수치는 미국의 모든 음식의 거의 40%가 낭비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재료에 확신이 없으면 음식을 버립니다. 조심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만 만약 그 음식이 이상하게 보이기만 할 뿐 먹기에 안전하다면 어떨까요? 목록의 첫 번째 항목은 소고기입니다. 고기에 관해서라면 사람들은 각별히 조심하게 됩니다. 가게에서 소고기를 산다고 상상해보세요. 나중에 보니까 고기에 갈색 점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즉시 버리기 전에 제 말을 끝까지 들어보세요. 이건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사실 쇠고기 안에서도 갈색층을 볼 수 있어요. 밝은 빨간색은 신선한 고기를 의미하죠. 꼭 그렇다고 말할 순 없어요. 고기가 처음 잘릴 때는 젓갈색이에요. 만약 고기가 빠르게 진공 포장된다면 그 색깔을 유지할 거예요. 하지만 고기가 15분 정도 공기에 노출되면 산소는 빨간색으로 보이는 변화를 일으킬 것입니다. 생화학적 반응이 시작될 때 붉은색은 갈색으로 변할 수 있어요. 이 작업은 몇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식료품점의 직원들은 소비자들이 갈색을 띠는 소고기를 꺼린다는 걸 알기 때문에 밝은 빨간색을 얻기 위해 하루에도 몇 번씩 고기를 갈아요. 만약 쇠고기가 산소 투과성 플라스틱에 쌓여있다면 그것은 산소에 노출된 후에 밝은 빨간색으로 변합니다. 고기에서 냄새가 나지 않고 신선해 보이고 제대로 보관되었다면 먹어도 안전합니다. 새우 껍질 아래에서 어두운 선을 발견한 적이 있나요? 소고기와 비슷해요. 새우살의 검은 선은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새우를 물에서 꺼낸 후에 점차 발생합니다. 고기는 산소에 노출되면 검은색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선명해져요. 여기에도 동물의 패턴 자체가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검은 선들은 새우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변색일 수 있습니다. 고양이를 생각해보세요. 또한 다른 색깔의 패턴을 가지고 있지만 모두 같은 종입니다.
다음번에는 주방에서 작은 실험을 해보세요. 있습니다. 2마리의 새우를 나란히 놓고 새우의 색깔 패턴의 작은 차이를 관찰하세요. 새우는 더 이상 먹을 수 없게 되면 뚜렷한 악취가 나기 때문에 냄새와 맛이 신선하다면 버리지 마세요. 곰팡이 핀 요거트를 먹어야 할까요? 표면에 있는 녹색 물질은 입맛이 떨어지지만 그걸 퍼낸다면 아래에 있는 요거트는 깨끗한 것처럼 보일 거예요. 간단한 대답은 버리세요. 그 곰팡이는 위에서만 보이지만 아마 깊이 들어갔을 겁니다. 맛이 없을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많은 곰팡이들은 무해하지만 어떤 곰팡이들은 독성 물질을 생산합니다. 녹색 곰팡이는 페니실름의 한 종류입니다. 이 단어가 친숙하게 들리나요? 항생제 페니실린에 사용된 것과 같은 종류의 곰팡이입니다.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곰팡이가 핀 요거트를 먹는다고 박테리아 감염이 마법처럼 치료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저 유제품을 망칠 뿐입니다. 2013년에 한 계열의 요거트와 관련된 발병이 있었습니다. 그 회사는 평소처럼 제품을 가게에 넘겼어요. 얼마 후 고객의 불만이 있었습니다. 요거트가 수프처럼 보였고 정말 오래된 맛이 났다고 했어요. 곰팡이의 일종이 이산화탄소를 방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것은 제품을 거품이 나고 부풀게 만들었습니다. 그 회사와 다른 독립과학자들은 문제의 이 곰팡이가 사람들에게 해롭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2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다고 보고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은 여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직감을 믿으세요. 새로 개봉한 포장지에서 곰팡이를 발견한다면 제조업체에 문의하세요. 시스템 문제를 회사에 알리고 잠재적인 미래 제품 낭비를 방지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동일한 환경에 직면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회사는 아마도 보상을 하고 싶어 할 것이에요. 새 요거트를 주거나 무료 제품을 위한 쿠폰을 제공할 수도 있어요. 아보카도는 왜 가끔 안에 갈색 점이 있을까요? 엄밀히 말하면 먹을 수 있지만 먹고 싶은 기분이 들지 않을 거예요. 아보카도는 비타민 C, E, K와 B6와 같은 많은 비타민의 원천이고 마그네슘, 칼륨 등의 건강에 좋은 성분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보카도는 그런 건강식물이 되기 위해 열심히 일해요. 이 안에는 영양분, 물, 당분이 흐르고 있어요. 네, 엄밀히 말하면 아보카도는 과일이에요. 어쨌든 아보카도는 정맥과 같은 수송 경로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경로는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뭔가 비정상적으로 될 때까지는요. 아보카도가 너무 추운 온도에서 필요 이상으로 오랜 시간 동안 저장되는 경우죠. 그 결과 조직세포가 약화되고 악화되기 시작할 수 있어요. 전문가들은 아보카도가 수확된 후에 우리가 과일을 사기 전에 냉장고에 몇 주 동안 머무르면 혈관 갈색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현상은 아보카도를 며칠 동안 실온에 두면 나타납니다. 너무 심하게 자책하지 마세요.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먹어야 할까요? 아니면 버려야 할까요? 갈색 점박이 아보카도는 먹을 수 있지만 먼저 맛을 보는 게 좋을 거예요. 일반적인 것에 비해 맛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감자 껍질 아래 하얀 부분은 어떨까요? 먹어도 될까요? 버려야 할까요? 검은 멍 자국 같지만 검은색은 아닙니다. 만약 감자의 바깥층이 정상적으로 보인다면 그 이상하게 생긴 하얀 매듭은 곰팡이가 아니에요. 곰팡이가 핀 감자는 변질됩니다. 부드러워지고 주름이 지거나 물렁물렁해질 거예요. 감자의 겉모습이 깨끗하고 정상적으로 보이는 한 그 안에 해로운 미생물이 자라고 있지 않아요. 이 눈에 띄게 하얀 부분은 감자가 멍이 들었기 때문에 형성될 수 있는데 아마도 수확 중에 밭에서였을 겁니다. 요약하자면 먹어도 괜찮아요. 감자를 썰 때 나오는 하얀 얼룩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도마 위에 자국이 보여요. 전문가들은 어떤 감자는 더 높은 수준의 물과 녹말 함량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결과 도마가 평소보다 조금 더 지저분해져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감자 얘기를 계속할게요. 모든 버전의 감자를 사랑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끼니마다 먹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감자칩에 있는 갈색 반점이 무엇인지 알고 싶기 때문입니다. 먹어도 될까요? 버려야 할까요? 이것은 사소한 결함으로 간주합니다. 칩의 안전성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요. 멍 때문에 또는 튀긴 결과로 생기는 거예요. 때때로 마늘이 자체적으로 더 많은 마늘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싹이 났어요. 문제는 새싹이 돋은 마늘을 먹어도 괜찮냐는 것입니다. 아니면 버려야 할까요? 만약 녹색 새싹이 마늘 중심에 있다면 괜찮아요. 마늘 맛이 평소보다 더 강하겠지만요. 다른 재료들과 함께 요리하면 전혀 문제가 없을 거예요. 맛이 그렇게 강하진 않을 겁니다. 벌레가 있는 사과를 먹어도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연히 벌레가 있는 사과를 먹는다는 생각을 견딜 수 없지만 그것은 문화적인 거예요. 그래서 답은 먹어도 된다입니다.
결국 벌레는 과일에 약간의 단백질을 첨가하죠. 이 벌레는 해로운 기생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과 속으로 들어가요. 과일의 입구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썩어서 맛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맛 외에도 썩은 부분은 모두 먹기에 안전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은 떨어진 사과를 먹는 거예요. 아마도 꽤 오랫동안 땅에 있었을지도 몰라요. 토양에 해로운 박테리아가 사과 속으로 몰래 들어가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떨어뜨린 사과로 만든 살균되지 않은 사과 주스를 마시고 건강 문제를 경험한 몇몇 사례들이 있습니다. 네, 해로운 박테리아에 오염된 사과들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자고 일어난 후에 몸의 기운을 깨우기 위한 자신만의 아침 루틴이 있을 겁니다. 운동과 샤워 외에도 굶주린 배에 넣는 첫 번째 음식은 나머지 하루에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음식을 공복에 먹으면 좋지 않은지 아는 게 중요해요. 적어도 바나나가 있네요. 이 과일이 게으른 아침 식사에 아주 좋은 선택일 것 같다고요? 아니에요. 아무리 신선하고 건강한 바나나라도 만약 잘못된 시간에 먹는다면 생 바나나는 위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과일은 마그네슘이 풍부해서 소화에 지장을 줄 수 있거든요. 또한 어떤 경우에는 혈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바나나를 끊을 수 없다면 오트밀과 섞어보세요.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위산에 의해 생기는 자극을 막아주는 위 내벽을 만들어주거든요. 이른 아침 식사에 바나나를 드시려면 오트밀죽, 땅콩버터, 말린 과일 또는 견과류가 잘 어울릴 거예요. 아침 식사로 가꾸운 바삭바삭한 크루아상보다 더 완벽한 게 있을까요? 사실 많죠. 케이크, 페이스트리, 피자, 다양한 빵에는 보통 공복에 먹으면 미벽에 해를 끼칠 수 있는 효모가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런 빵들은 위에 가스가 차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므로 아침에 제일 먼저 먹기 좋은 음식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하얀 빵을 통곡물 사워도 빵으로 대체하실 수 있어요. 사실 이 빵은 자고 일어난 후 바로 먹기 가장 좋은 음식 중 하나입니다. 이 빵에는 탄수화물이 풍부해서 균형 잡힌 식단에도 좋고 위장의 박테리아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신선한 시트러스 주스 한 잔은 인스타그램에 올릴 법한 근사한 아침 식사에 잘 어울리는 요소죠. 하지만 불행하게도 우리 뱃속은 이 주스를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지 않을 거예요. 과일 스무디와 주스에는 잠에서 덜 깬 췌장과 간에 충격과 부담을 줄 수 있는 과당이 너무 풍부하거든요. 시트러스 주스는 하루 중 언제라도 먹기 좋긴 하지만 이런 과일은 아침에 다른 음식을 먹은 후에 먹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몸에 큰 해를 끼칠 수 있어요. 높은 함량의 과당과 섬유질은 낮 동안 우리의 신진대사를 더 느리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전문가들은 배에서 허리케인을 일어나는 걸 막고 싶다면 하루에 2개 이상의 오렌지를 먹지 않는 게 좋다고 합니다. 만약 과일이 없는 아침을 상상할 수 없다면 파파야나 수박을 드세요. 이 과일들은 우리 몸의 독소를 씻어내는 데 도움을 주고 하루 동안 우리의 기분을 더 가볍게 해줄 수 있을 거예요. 신선한 샐러드는 대부분의 경우 매우 좋은 음식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전문가들은 빈속에 생야채를 먹는 것은 삼가라고 조언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공복을 유지한 후에 우리의 위장은 거친 섬유질을 소화하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느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고통과 불편함을 겪고 싶지 않다면 샐러드는 나중에 드시는 게 좋아요.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물의 유행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아마 대부분의 다양한 버전을 보셨을 겁니다. 블로거들은 레몬즙과 치아씨드에서부터 베이킹 소다까지 모든 종류의 재료와 물을 섞어 마시라고 하죠. 물론 이 마법의 물약들은 각각 별도의 연구와 과학적 승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아침에 깨끗하고 미지근한 물 한 잔이 배변 활동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하루를 준비하는 데 훌륭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데 동의합니다. 반면에 만약 공복 상태에 차가운 음료를 마신다면 점막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권장되지는 않아요. 우리의 소화계를 더 느리게 만들거나 어떤 경우에는 불편함과 배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아침 커피의 규칙은 간단합니다. 만약 건강을 유지하고 싶다면 빈속에 커피를 드시지 마세요. 이 경우에는 커피가 소화기 계통의 해로운 염산 분비를 자극합니다. 이는 위염을 유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많은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커피는 우리의 생체 시계를 조절하는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수치를 높여줍니다.
이는 매우 빠르게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 몸은 이 균형을 정상적인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따로 애를 쓰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잠에서 깨어나 1시간 후에 커피를 마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무언가를 드셔야 해요. 아주 작은 빵 하나라도 괜찮습니다. 만약 아침 식사로 그래놀라에 요거트나 다른 발효유 제품을 자주 드신다면 그 전에 안전한 것을 먼저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상적으로는 1시간 정도 기다려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유제품은 위에 있는 유익균을 파괴하고 유익균이 해야 하는 일의 반대 효과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권장사항은 치즈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소화기관의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페타치즈나 리코타 치즈를 드세요. 이 좋은 지방은 아침에 딱 좋습니다. 염소치즈도 좋은 생각입니다. 염소치즈는 일반적인 치즈보다 부드럽고 톡 쏘는 맛이 있어요. 그리고 지방과 미네랄이 약간 더 많고 유당도 더 낮은 경향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침으로 초콜릿이나 단백질 바를 먹습니다. 하지만 사실 가공된 설탕은 최악의 아침 식사 중에서도 최고입니다. 설탕이 많이 든 음식과 음료는 아침에 일어난 직후에는 피하셔야 해요. 하지만 황급히 초콜릿을 완전히 끊으려고 하지는 마세요. 초콜릿은 아침에 우울함을 쫓고 하루 종일 우리의 기분을 북돋아줄 수 있거든요. 초콜릿은 좋은 기분을 책임지는 호르몬의 생산을 자극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 식사 후에 먹는 적당한 양의 고품질 초콜릿은 건강에 이로울 수 있고 일을 시작할 준비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화이트 초콜릿은 카페인이 없는 반면 진한 초콜릿에는 카페인이 더 많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러므로 정신 바짝 차리고 싶다면 70%의 다크 초콜릿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정신을 맑게 하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칼슘, 구리, 칼륨, 항산화 물질, 마그네슘 등 유용한 성분들의 보고이기도 합니다. 고추를 넣은 칠리는 맛있을 수도 있지만 아침 식사로 최고의 선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복에 매운 음식을 먹을 때 연약한 위벽에 자극이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위장이 달가워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만약 하루 종일 성나 있는 위 때문에 고통받는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다면 칠리는 저녁 식사로 미뤄두시는 게 좋습니다. 공복에 모든 음식이 나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저희가 신체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안전하고 건강한 아침 식사 메뉴를 준비했어요. 예를 들면 견과류가 있어요. 이 작은 발전소에는 비타민, 미네랄, 단백질, 유익한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따라서 아침에 견과류를 먼저 먹는 건 영양 섭취에 아주 좋을 거예요. 또한 견과류는 하루 동안의 에너지를 올려주고 과식하는 습관과의 싸움에 도움을 줄 겁니다. 그리고 견과류 섭취는 위의 pH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견과류에는 지방이 매우 많기 때문에 적당히 먹는 게 중요해요. 전문가들은 하루에 한 움큼, 약 2큰술 정도만 먹는 게 좋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견과류를 훨씬 더 유익하고 소화하기 쉽게 만들기 위해 밤새 물에 불리는 게 좋다고도 합니다. 또한 대추, 건포도, 그리고 다른 말린 과일과 베리류도 같은 원리의 효과가 있을 거예요. 만약 체중과 건강관리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달걀은 완벽한 아침 식사입니다. 달걀은 무겁지 않은 포만감을 주고 하루 동안 식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단백질이 풍부하고 칼로리가 낮죠. 아침 식사 전에 곡물 씨눈 몇 큰술만 먹어도 몸에 다량의 비타민과 엽산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어요. 이 슈퍼푸드에는 소화기관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도와주는 식이섬유가 들어있으며 노화 방지 성분도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기분을 좋아지게 만들고 소화가 더 잘 되게 도와주는 또 다른 슈퍼푸드는 바로 치아씨드입니다. 치아씨드는 공복에 섭취할 때 훨씬 더 몸에 좋아요. 바로 먹을지 아니면 물과 함께 마실지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잠에서 깬 후 꿀을 먹으면 게을러진 장에 약간의 자극을 부드럽게 줄 수 있을 거예요. 또한 꿀은 세로토닌의 생산을 증가시켜 낮 동안 기분이 좋아지도록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꿀 알레르기가 없는지 확인하세요. 점심시간입니다. 맛있어 보이는 치킨 한 조각을 골랐지만 아쉽게도 입이 아닌 바닥에 떨어져 버렸어요.
어쨌든 재빨리 주워서 먹습니다. 3초 법칙이 있잖아요. 나쁜 박테리아가 바닥에 떨어진 음식에 올라타기 전에 빨리 주우면 된다는 거예요. 이 법칙은 진짜일까요? 아니면 그냥 도시 속 전설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몽골 제국의 창시자이자 통치자였던 유명한 징기스칸의 공로를 인정하고 싶어 합니다. 이야기에 따르면 연회에서 음식이 바닥에 떨어져도 칸이 그렇게 말하기만 하면 괜찮았다고 해요. 칸의 음식은 어디에 떨어지든 누구에게나 좋은 특별한 음식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성가신 미생물에 대해 잘 몰랐고 미생물이 어떻게 우리를 병들게 하는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음식물을 떨어뜨린 것을 먹는 것을 금기시하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먼지만 닦아내면 괜찮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해서 칸의 법칙이 생겨났어요. 어쩌면 그냥 면역력이 뛰어났던 걸지도 모르지만요. 그건 그렇고 요리TV의 여왕 줄리아 차일드에 대해 알아볼까요? 줄리아 차일드는 자신의 쇼인 프렌치 셰프에서 군침이 도는 요리를 만들었는데 일부 시청자들은 줄리아 차일드가 양고기, 닭고기, 심지어 칠면조를 바닥에 떨어뜨리는 것을 봤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감자 팬케이크가 바닥이 아닌 가스레인지 위에 떨어진 것이었죠. 줄리아는 주방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하지만 언제든 주울 수 있고 주방에 혼자 있으면 누가 보겠어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렇게 잘못 기억된 이 이야기는 대중문화의 일부가 됐어요. 실생활에서 음식이 바닥에 떨어지면 박테리아 자석과 같은 역할을 해요. 그 치킨 조각에 원치 않는 미생물이 달라붙을 수밖에 없어요. 떨어진 점심을 손처럼 간단히 소독할 수는 없습니다. 3초 법칙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일부 음식에서는 떨어진 후에도 살아남을 가능성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럿거스 대학교의 연구진은 수분, 표면, 유형, 접촉 시간이 모두 교차 오염 정도의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수분이 많은 수박과 같은 수분 함량이 높은 식품은 오염의 가장 큰 원인이에요. 즉, 테스트한 다른 어떤 식품보다 더 많은 박테리아를 끌어당겨요. 그리고 모든 환경과 표면이 동일하게 만들어져 있는 것도 아니죠. 카펫은 실험에서 낮은 전이율을 보였어요. 스테인리스 스틸과 목재는 더 높은 전이율을 보였고요. 다른 연구에서 연구원들은 일리노이 대학교의 실험실, 홀, 기숙사, 카페테리아 바닥을 면봉으로 닦아 얼마나 많은 유기체를 찾을 수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연구진은 미생물이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살모넬라균, 리스테리아균, 대장균과 같은 대부분의 악성 박테리아는 습기가 없으면 생존할 수 없는데 바닥이 모두 건조했거든요. 하지만 건조하고 멸균된 표면에서도 세균은 5초 이내에 쿠키와 곰젤리에 옮겨붙어요. 일부 식품의 경우 전이가 시작되는데 1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3초 법칙은 실제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죠. 오히려 속설에 가깝고 마음이 우리를 속이는 심리적 속임수에 가깝습니다. 실험 심리학자들은 인간이 의사결정을 내릴 때 항상 엄격한 위험 편익 분석을 거치지 않는다고 설명해요. 인간은 휴리스틱이라는 두뇌의 든든한 조력자에 의존해요. 이러한 지름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빠른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죠. 하지만 때때로 이러한 지름길은 세균의 경우처럼 우리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세균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골칫거리이지만 음식은 실제로 존재하고 소중한 거예요. 따라서 노란 땅콩 M&M과 같은 귀중한 음식을 바닥에 떨어뜨렸을 때 우리의 뇌는 세균이 보이지 않으니 주워도 안전할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떨어진 간식을 먹는다고 해서 모두 병에 걸리는 건 아니지만 개인에 따라 다릅니다. 특히 아주 어린아이나 노인의 면역체계는 좀 더 취약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이러한 의심스러운 습관을 어린 자녀에게 물려주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아이들이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탄수화물은 항상 몸에 나쁘다는 것은 음식과 관련된 또 다른 잘못된 상식입니다. 실제로 일부 탄수화물은 우리 몸의 연료로 전환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해요. 이러한 복합 탄수화물은 식물성 식품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소화 시스템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해요. 진짜 악당은 단순 탄수화물이에요. 제조업체는 가공식품의 전분과 당분으로 단순 탄수화물을 첨가합니다. 이러한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혈당으로 빠르게 전환돼서 온갖 종류의 혼란을 일으켜요. 혈당이 갑작스럽게 상승하거나 금방 다시 배고픔을 느끼는 등 건강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좋은 탄수화물은 섬유질과 밀기울 같은 영양 성분으로 포장되어 있고 탄수화물의 소화를 느리게 하고 포도당을 점진적으로 방출하게 만들어요. 탄수화물을 더 현명하게 섭취하려면 통곡물빵을 선택하고 탄산음료 대신 탄산수를 선택해보세요. 접시 방법을 시도해볼 수도 있습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전분이 없는 채소로 접시의 절반을 채우세요. 4분의 1은 감자나 과일과 같은 전분이 많은 간식을 위해 남겨둡니다. 마지막 4분의 1은 단백질로 채우세요. 생선, 가금류, 콩, 견과류, 달걀, 렌틸콩이 새로운 식단 친구가 될 거예요. 자, 냉동 또는 통조림 과일과 채소는 소문처럼 쓸모없는 식품이 아닙니다. 연구에 따르면 냉동, 건조, 주스 또는 통조림으로 만든 식물성 식품도 신선한 식품만큼이나 영양가가 높다고 해요. 다만 설탕, 포화지방, 나트륨과 같은 은근히 첨가된 성분이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통조림 공정 중 고온으로 인해 비타민C와 비타민 B와 같은 일부 비타민이 파괴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러한 비타민은 열과 공기에 약간 민감할 수 있어 집에서 일반적으로 요리하고 보관하는 동안에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토마토나 옥수수와 같은 일부 통조림 식품은 가열하면 실제로 더 많은 항산화 물질을 방출해요. 샐러리를 먹으면 섭취하는 칼로리보다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한다고 해서 식단에 샐러리를 추가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전문가들은 마이너스 칼로리 식품은 환상적인 아이디어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물론 샐러리를 씹고 소화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칼로리가 소모되긴 하지만 상당한 양은 아니에요. 무거운 샐러리 스틱에는 약 10칼로리가 들어있을 수 있지만 신체는 이를 처리하는데 5분의 1만 사용합니다. 따라서 여전히 칼로리가 높은 상황이죠. 게다가 샐러리만 먹긴 힘들잖아요. 크림치즈나 땅콩버터와 같은 더 맛있는 음식으로 가는 관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느낌 아시죠? 한편 샐러리와 같이 섬유질이 많고 수분이 많은 과일과 채소는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샐러리는 위를 채우고 포만감을 높여 나중에 더 많은 칼로리를 섭취하는 것을 방지해요. 하지만 이미 섭취한 칼로리를 마술처럼 태워버리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특정 음식이나 음료가 몸을 더 열심히 일하게 만든다고 주장해요. 예를 들어 우리 몸은 찬물을 37도씨까지 따뜻하게 데워야 합니다. 하지만 찬물을 마시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한다는 생각을 뒷받침하는 확실한 연구는 없어요. 운이 좋다면 5칼로리 정도 소모될 수 있겠죠. 카페인 구안인 타우린 녹차 추출물은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성분으로 선전되어 왔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는 1년간 약 4.5kg을 감량할 수 있는 작은 효과에 불과해요. 칼로리를 조절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소화뿐만 아니라 운동을 통해 소모하는 칼로리보다 적게 섭취하는 거예요. 탄산수는 그 자체보다 더 나쁘진 않아요. 이산화탄소와 물이 만나면 화학적으로 반응해서 탄산이라는 약산성 물질이 생성되는데요. 탄산이 겨자처럼 입안의 신경수용체를 간지럽힙니다. 그래서 유쾌하고 따끔한 느낌을 받게 돼요. 탄산수는 약간 산성이지만 탄산수를 마신다고 해서 몸 전체가 산성화되지는 않아요. 신장과 폐가 개입해서 체내의 과도한 이산화탄소를 제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치아 에나멜에도 나쁘지 않아요. 한 연구에 따르면 탄산수는 일반 생수에 비해 에나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설탕이 함유된 청량음료보다 무려 100배나 치아 손상이 적었습니다. 따라서 탄산음료를 무설탕으로 마시면 안전하고 건강할 수 있어요. 상징적인 황금 감자튀김부터 고장난 아이스크림 기계까지 업계가 숨기고 싶어하는 패스트푸드 비밀 10가지를 소개합니다. 치킨 너겟, 패스트푸드 체인점에서 맛볼 수 있는 황금빛 바삭한 한입. 심지어 학교 급식 메뉴에도 등장하죠. 치킨 너겟이 실제로 닭고기로만 만들어진 건 아니라면 어떨까요? 연구원들은 알려지지 않은 패스트푸드 체인점에서 치킨 너겟 샘플을 채취해서 분석했어요. 예를 들어 한 샘플은 40%, 다른 샘플은 50%의 고기만 함유하고 있었다고 해요. 나머지는요? 지방, 결합 조직, 뼈, 가시 같은 것들이 한입 가득 들어있었어요. 많은 패스트푸드 회사에서 고기를 갈아서 너겟을 만들어요. 그들은 기계적으로 닭고기 부위들을 동그랗게 만들죠. 왜 그럴까요? 아마도 이 방법이 더 저렴하고 수익성이 높기 때문일 거예요. 전 세계 수백만 개의 레스토랑에서 치킨 너겟을 메뉴에 추가하고 있어요.
따라서 과학적으로 모든 너겟이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졌다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많은 연구에서 그렇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육류가 더 많이 가공될수록 비타민 B6와 B12 같은 좋은 성분이 더 많이 손실돼요. 씁쓸한 진실은 회사들이 혼합 페이스트에 나트륨 같은 물질을 첨가한다는 거예요. 나트륨은 더 나은 풍미를 얻기 위해 첨가돼요. 너겟을 맛있게 만드는 성분 중 하나죠. 우리 몸에는 나트륨이 필요하지만 너무 많이 섭취하면 안 돼요.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정크푸드에는 우리 몸이 감당할 수 있는 양보다 더 많은 나트륨이 함유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러한 종류의 음식을 자주 먹지 않는 것이 안전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체인점에서는 너겟을 튀김 반죽에 담그고 경화유에 튀겨서 판매합니다. 건강에 대한 청신호는 아니지만 이것이 그들이 황금빛 색조를 잡는 방법이에요. 너겟에 추가 재료를 넣는다면 구운 치킨은 어떨까요? 최근 몇 년 동안 구운 치킨을 더 건강한 옵션으로 강조하는 브랜드가 등장했습니다. 구운 치킨에 대한 연구도 진행됐죠. 여기에도 동일한 접근 방식이 적용돼요. 대표적인 패스트푸드 회사의 치킨 샘플을 채취해서 실험실에 보내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그 결과 회사들은 이러한 제품에 건강, 천연, 100% 닭가슴살이라는 라벨을 붙여 광고함으로써 대중을 호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죠. 실제로는 고기를 더 부드럽고 맛있게 만들기 위해 몇 가지 첨가물을 넣어요. 또한 이러한 첨가물은 고기를 더 쉽게 조리하고 냉동 및 운반하고 나중에 수분을 너무 많이 잃지 않고 재가열할 수 있게 해주죠. 이러한 모든 첨가물의 단점은 닭가슴살의 영양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이러한 성분은 건강에 좋지 않아요. 특히 3가지를 주의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다시 나트륨입니다. 패스트푸드 샘플에는 집에서 조리한 닭가슴살보다 7배에서 10배 더 많은 나트륨이 들어있었어요. 치즈버거가 먹고 싶지만 스스로 안 돼! 하며 덜 해로운 메뉴를 선택하려고 한다면 상상해보세요. 하지만 일부 치킨 샌드위치는 중간 사이즈 감자튀김을 곁들인 치즈버거와 나트륨 함량이 같거나 더 높아요.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것은 인산염 첨가제예요. 이 첨가제는 단백질이 더 많은 물과 결합할 수 있도록 해줘요. 즉 샌드위치에 흰 살코기에 육즙이 더 많아 보이게 되는 거죠. 성분표에 포스가 포함된 단어는 인산염 첨가물이므로 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야 할 것은 구운 닭고기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패스트푸드 제품에 들어있는 설탕과 전분입니다. 확실히 소화하기가 어려운 것들인데요. 옥수수 전분, 설탕, 메가 이런 것들은 구운 닭가슴살에 들어있어요. 심지어 번과 튀김에도 설탕이 들어있죠. 어디를 봐도 설탕이에요. 집에서 조리한 치킨은 탄수화물이 0g입니다. 하지만 연구 샘플에는 설탕이 첨가돼 있었고 닭가슴살의 칼로리 중 최대 10%가 설탕에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의 교훈은 뭘까요? 건강을 생각한다면 다른 옵션을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KFC와 코카콜라 같은 회사에는 비밀 레시피가 있습니다. 어떤 회사도 그들의 음식을 거부할 수 없게 만드는 재료를 공유하기를 원하지 않지만 조금만 조사하면 많은 것을 해독할 수 있어요. 맥도날드 감자튀김의 비밀을 알고 싶으신가요? 맥도날드 웹사이트에 적혀 있어요. 그들은 튀김 기름에 쇠고기 향을 첨가해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요리사와 레스토랑 사이에서 알려진 관행이라고 하네요. 예를 들어 고급 레스토랑에서는 오리 지방을 향료로 사용하기도 해요. 저는 감자튀김 애호가라 감자튀김에 대한 또 다른 사실을 추가할게요. 안타깝게도 감자튀김은 생각보다 훨씬 더 짭니다. 전문가들은 성인이 매일 최대 2300mg의 나트륨을 섭취해야 한다고 제안해요. 그럼 맥도날드 라지 사이즈 감자튀김의 나트륨 수치는요? 최소 400mg입니다. 버거킹의 클래식 감자튀김은 732mg, 파이브가이즈는 962mg으로 나트륨 함량이 훨씬 높아요. 다음번에는 직원들에게 소금을 적게 넣어달라고 요청하는 게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급한 상황이지만 배가 먹지 않으면 기분이 나빠져 인생이 비참해질 거야 라고 말하는 상황을 상상해보세요. 간단한 간식을 먹기 위해 패스트푸드 체인점에 들어갑니다. 좋아하는 햄버거를 주문해요. 방금 그릴에서 꺼낸 것 같은 모양과 냄새가 나는 햄버거가 나오네요. 아니에요. 그들은 고기를 매우 빠르게 익힐 수 있도록 설계된 다양한 종류의 그릴을 가지고 있어요. 나쁜 소식을 전해서 죄송하지만 햄버거의 완벽한 그릴 자국은 실제 도구가 아니에요. 공장에서 추가한 거예요.
식당이 얼마나 청결한지 알고 싶으시다면 음료를 직접 가져갈 수 있는 곳에서 탄산 음료 기계의 얼음통 아래를 살펴보세요. 여기 있습니다, 조사관님. 사건을 해결하셨군요. 여러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기계를 올바르게 청소하지 않으면 더럽고 오염된 얼음이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해요. 곰팡이나 박테리아가 있을 수 있어서요. 제빙기를 청소하는 과정은 쉽지 않아요. 아이스크림 기계도 마찬가지예요. 몇몇 아이스크림 기계는 고장난 게 아니라 관리자가 아이스크림 기계를 제대로 청소할 여유가 없어서 그런 거라는 소문도 있죠. 그렇다면 맛있고 신선한 식사를 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은 언제일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 둘 모두 확실한 근거가 있어요. 첫 번째 팀은 7시부터 자정 이후에 체인점에서 구운 음식을 주문하지 말 것을 권장합니다. 많은 전직 직원들은 새벽 4시나 5시에 타키토나 핫도그를 준비했다가 자정 무렵까지 계속 제공한 적이 있다고 해요. 건강에 좋지 않죠. 다른 팀에서는 오전 11시에서 오후 1시 사이 또는 오후 6시에서 오후 8시 사이에 주문해야 가장 신선한 음식을 맛볼 수 있다고 말해요. 점심과 저녁 시간대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괜찮은 음식을 먹을 수 있다고요. 패스트푸드 회사는 마케팅, 디자인, 심리적 트릭을 통해 고객을 유인하고 주문을 유도해요. 하지만 고객이 매장 안에 너무 오래 머무르는 건 원하지 않죠. 무드 조명, 즉 희미한 램프와 촛불 아래에서 식사를 한다면 천천히 식사를 할 거예요. 패스트푸드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체인 레스토랑의 이름처럼 빨리 먹어야 해요. 형광등이 켜져 있고 환한 조명이 가득하죠. 마찬가지로 바닥과 테이블은 반사 표면이 있어 음식이 멋지고 밝게 보여요. 또한 음악은 보통 빠르고 시끌벅적해요. 식당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거죠. 그렇지만 그들은 구매 후 처음 20분을 활용하려고 해요. 음식을 빨리 먹을수록 포만감을 느끼는데 더 오래 걸려요. 과학자들은 위장이 뇌에 이제 배가 불러 하고 알리는데 약 20분이 걸린다고 말해요. 청결한 장소에서 식사하는 것이 좋지만 대부분의 업체는 초강력 화학물질이 함유된 청소 제품을 사용합니다. 직원이 근무가 끝날 때 식당을 청소했다고 해보죠. 탄산음료 기계와 그릴 표면을 다 깎고 다음날 일찍 여러분이 식당을 방문했다고 생각해보세요. 나중에 식당을 방문한 다른 고객과 비교했을 때 음식에 화학물질 잔여물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비건 패티는 100% 비건 패티가 아닐 수도 있어요. 고기 자체가 아니라 그릴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체인점에서 비건 버거는 고기 버거와 같은 그릴에서 조리됩니다. 공유하고 싶은 패스트푸드 체인점의 비밀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다른 밝은 면 친구들에게 알려주세요. 여러분은 어떤 물건이 왜 그런 식일까 궁금해 본 적 있나요? 왜 테이크아웃 상자에 구멍이 뚫려 있는 걸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곧 알게 될 거예요. 솜털 폼폼이 달린 비니 모자는 겨울에 가장 중요한 액세서리죠. 모자에 이런 털공이 달려있는 진짜 이유는 과거의 패션 감각을 뽐내기 위한 게 아니었어요. 한 가지 이론은 이 털공이 안전을 위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프랑스 선원들은 거친 바다에서 균형을 잃고 벽이나 낮은 천장에 머리를 부딪혀 다치지 않도록 폼폼이 달린 모자를 쓰곤 했어요. 그래서 폼폼의 용도는 헤드 범퍼라고 할 수 있죠. 등산화 옆에 여분의 신발끈 구멍이 있는 걸 본 적이 있나요? 한 가지 확실한 건 비록 그럴듯하게 들리기는 하지만 신발에서 냄새가 나지 않도록 환기를 제공하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구멍은 신발이 움직이지 않도록 해서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하이킹, 등산 또는 산을 내려오는 동안에요. 다음번에 하이킹 갈 때 발에 더 잘 맞도록 그 구멍에 끈을 끼워 등산화를 조이는 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친구들과 바베큐 파티에 있습니다. 주인은 목이 긴 병에 담긴 차가운 음료를 모두에게 제공해요. 여러분은 왜 병에 긴 목이 있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포장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예요. 목이 좁을수록 뚜껑도 작아야 해요. 두 번째 이유는 음료가 더 오래 시원하게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병을 몸통이 아닌 목으로 들고 있을 때 손에서 나오는 열은 음료의 나머지를 따뜻하게 만들지 않을 거예요. 빵 포장의 플라스틱 태그 색상은 빵이 어느 요일에 구워졌는지를 나타냅니다.
일부 회사에는 자체 색상 코드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월요일은 파란색, 화요일은 녹색, 목요일은 빨간색, 금요일은 흰색, 토요일은 노란색으로 표시돼요. 따라서 가장 신선한 빵을 얻기 위해 적절히 고르세요. 저녁에 요리하기 너무 귀찮아서 가장 좋아하는 레스토랑에 가서 포장 주문을 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생각에 신이 나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테이크아웃 박스를 열지만 음식이 안에 쌓인 수분 때문에 눅눅해졌어요. 자, 이 비밀스러운 장치는 여러분에게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줄 거예요. 용기 뚜껑 모서리에 구멍이 뚫린 탭이 보이나요? 수증기가 구멍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탭을 아래로 밀어 넣으세요. 따뜻한 음식이라면 말이죠. 집에 식기세척기가 있는 운 좋은 분들, 식기세척기로 씻을 수 있는 다른 물건들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더 운이 좋다고 느낄 거예요. 그릇을 깨끗하고 반짝이게 하는 것 외에도 메이크업 브러쉬를 청소할 수도 있어요. 그릇을 놓는 쟁반 안에 넣고 털 사이에 쌓인 모든 먼지와 남은 제품을 제거하세요. 농산물 시장에 가서 신선한 과일과 야채를 샀어요. 냉장고에 모든 것을 넣기 전에 특히 감자의 먼지를 씻어내고 싶어요. 감자를 하나하나 씻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감자를 식기세척기에 넣고 찬물로 헹구기 사이클에 맞추세요. 하지만 세제를 사용하지는 마세요. 오븐이나 스토브 밑에 있는 서랍을 수납장으로 사용하고 있나요? 미안하지만 냄비, 쿠키 시트, 머핀팬을 보관하는 것은 그 서랍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은 보온 서랍이라고 불리는데 여러분이 이미 만든 요리를 따뜻하고 맛있게 보관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늦어지거든 도착할 때까지 여러분이 만든 음식을 거기에 넣어두세요. 모든 오븐 모델에 이 서랍이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서랍은 굽기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일부는 수납장으로 사용될 수 있어요. 사용 설명서를 참고해서 용도를 확인하세요. 오렌지, 레몬, 아보카도는 대부분 그물망 속에 들어있습니다. 일단 가게에서 집으로 돌아가면 아마 그물망은 쓰레기통에 버릴 거예요. 하지만 그걸 냄비 수세미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그냥 묻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더러운 접시, 냄비, 팬을 닦을 때 사용할 수 있어요. 또한 다른 주방용품이나 싱크대를 위한 일회용 수세미로 쓸 수도 있습니다. 옷장을 정리할 새 옷걸이를 찾는다면 플라스틱 옷걸이 대신에 삼나무로 만들어진 옷걸이를 장만하세요. 우선 삼나무는 천연 방충제 역할을 합니다. 그런 옷걸이를 사용하면 나방, 벼룩, 이, 좀벌레, 개미, 날벌레, 진드기와 같은 해충은 옷과 옷장 근처에 오지 않을 거예요. 이런 옷걸이에 투자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습기뿐만 아니라 옷에서 원치 않는 냄새를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기능은 곰팡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끼는 드레스나 정장을 더 오래 입을 수 있어요. 또 그날이 왔어요. 오늘은 타코를 먹는 날이에요. 여러분은 집에서 만든 타코를 즐기기 위해 친구 몇 명을 초대했어요. 비록 또띠아를 만드는 레시피를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완벽한 타코 쉘 모양을 만드는 방법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이 방법이 도움이 될 거예요. 집에 머핀팬이 있다면 필요한 재료는 이미 다 있는 셈이에요. 머핀팬을 뒤집고 작은 또띠아를 컵 사이에 넣으세요. 맛있게 드세요. 바느질을 하고 직접 옷 만드는 것을 좋아한다면 거의 항상 작은 딸기 테슬이 달려있는 토마토 핀 쿠션을 사용하는 것에 익숙할 거예요. 하지만 이것의 용도는 무엇일까요? 우선 여러분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바늘이나 가장 좋아하는 바늘을 거기에 꽂으면 매번 여러 개의 바늘 사이에서 그것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로 그 안에는 바늘이 들어가면 깨끗하고 날카롭게 할 수 있는 연마제가 들어있어요. 여러분은 케첩과 마요네즈 중 어느 걸 더 좋아하세요? 케첩 팬들은 하인즈 케첩 병의 숫자 57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 숫자가 있는 병의 위치에는 매우 구체적인 이유가 있어요. 살면서 적어도 한 번은 병에서 케첩이 잘 안 나와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아마 적절한 양의 케첩이 접시 위에 떨어질 때까지 병을 흔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더 이상 그럴 필요 없어요. 병 목에 57이라고 쓰인 부분을 확실히 두드리기만 하면 병에서 훨씬 더 빨리 케첩이 나올 거예요. 기름통을 채우거나 붓는 동안 기름통에 2개의 구멍이 있다는 걸 알아차렸을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더 작은 용기에 쉽게 부을 수 있도록 구멍이 있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구멍은 기름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구멍으로 기름을 붓기 전에 다른 구멍도 열어서 기름을 낭비하거나 쏟아진 걸 청소할 필요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키보드로 타이핑하는 속도를 늘리기 위한 노력을 해본 적이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키보드 제조업체들이 여러분의 속도를 늦추고 싶어 한다는 걸 알고 실망할 수도 있어요. 널리 알려진 이론에 따르면 이것이 키보드의 글자들이 알파벳 순서가 아니라 무작위로 배열된 이유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타자기를 쓰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타자기의 키는 알파벳 순으로 배열되어 있었고 사람들이 정말 빨리 타자를 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키가 쉽게 걸리고 엉키게 됐고 그걸 피하고 싶어 했죠. 그 결과 오늘 저희가 가지고 있는 쿼티 키보드가 생겨났어요. 마지막으로 보너스 숨은 용도를 알려드릴게요. 아이폰의 시계 앱은 작은 화면 아이콘에서도 시간을 보여줍니다. 고대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 중 한 명인 알렉산더 대왕은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한 가지 여름 간식의 열렬한 팬이었다고 합니다. 이탈리아의 탐험가이자 작가인 마르코 폴로는 설탕이 첨가된 물과 다양한 향료를 섞어 얼린 디저트인 소르베와 비슷한 레시피를 아시아에서 가져왔다고 전해집니다. 나중에 크림 아이스라고 이름 붙여진 이 디저트는 17세기 영국의 찰스 1세의 궁정에서 자주 접대되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이 냉동 디저트를 소개한 것은 헨리 2세와 결혼한 캐서린 드 메디치였어요. 이 얼음 간식은 1660년대 한 시칠리아 남자가 파리 최초의 카페인 카페 프로코페에서 우유, 크림, 버터 그리고 달걀을 섞어 만들기 시작했을 때 일반 대중에게 알려지게 됐어요. 토머스 제퍼슨도 자신만의 아이스크림 레시피를 가지고 있었는데 완성하는데 무려 18단계를 거쳐야 했습니다. 아이스크림은 대중문화에서 매우 중요해졌기 때문에 항상 특정한 품질 기준에 맞게 생산되도록 하기 위해 그에 따른 자체 법과 규정도 있어요. 우리가 흔히 보는 아이스크림은 사실 모두 아이스크림이 아닙니다. 아이스크림이라는 이름으로 상품화되기 위해서 제품은 최소 10%의 유지방을 포함해야 하며 무게가 리터당 0.5kg 이하여야 합니다. 진짜 아이스크림은 사실 그다지 부드러울 필요가 없어요. 전문 용어로 오버런이 100% 미만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알고 사랑하는 그 특정한 식감을 얻기 위해서 아이스크림 베이스는 충분한 휘핑이 필요해요. 하지만 단지 일정 비율까지만요. 정확히 말하자면 아이스크림 베이스 1리터의 최종 제품은 휘핑 후 2리터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여름 디저트는 지방 함유 비율에 따라서 감소된 지방 아이스크림, 저지방 아이스크림, 무지방 아이스크림 등과 같은 다양한 하위 범주로 다시 분류될 수 있어요. 어떤 아이스크림을 먹는 건지 확실히 알고 싶다면 각 제품의 영양 정보를 살펴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종류의 냉동 디저트는 젤라또예요. 비록 이탈리아어로 아이스크림이라고 번역되지만 유지방 함량 규정에 따르면 그 둘 사이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젤라또는 보통 공식적인 아이스크림보다 유지방이 적지만 오버런이 약 20에서 30%로 낮기 때문에 여전히 밀도가 높고 질감이 풍부합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은 또한 젤라또가 3.5% 이상의 지방을 함유해야 한다고 해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복잡해 보이지만 프랑스인들도 아이스크림에 대한 자신들만의 기준이 있어요. 냉동 커스터드로도 알려진 프랑스 아이스크림은 기본 재료와는 별도로 혼합물에 달걀이 첨가되어야 하는데 노른자가 1.4%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많은 식품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산딸기는 체리, 살구, 자두, 배, 사과, 복숭아, 블랙베리와 함께 사실은 장미과에 속합니다. 가운데를 중심으로 5개의 똑같은 꽃잎을 가진 꽃이 피기 때문에 이 범주에 속해요. 바나나는 베리류로 간주되지만 딸기는 장미과에 속하기 때문에 베리가 아니에요. 또한 인간은 DNA의 약 50%를 바나나와 공유해요. 우리가 바나나와 닮은 점이 있을까요? 또 다른 흔한 오해가 있어요. 화이트 초콜릿은 초콜릿 고형분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초콜릿이 아니에요.
화이트 초콜릿은 설탕, 유제품, 바닐라, 레시틴, 코코아 버터의 혼합물로만 만들어집니다. 전 세계 부모들이 아무 이유 없이 아이들에게 브로콜리를 먹이려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칼로리를 기준으로 볼 때 브로콜리는 스테이크만큼 많은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부모님들이 실제로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낮은 지방 함량을 고려할 때 브로콜리는 고기와는 반대로 많은 건강상의 이점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감자튀김의 필수 동반자로 여겨지지만 한때 케찹은 치유 능력을 가진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1800년대에 오하이오의 한 의사는 토마토가 소화기 문제를 치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고 나중에 알약으로 변형된 케첩과 유사한 제조법을 출판했어요. 감자튀김이랑 케찹 알약 어때요? 감자튀김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이 음식은 사실 프랑스 음식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제공되는 감자는 사실 벨기에에서 유래되었지만 감자가 잘린 방식 때문에 그렇게 불리게 됐어요. 그리고 어쩌면 브뤼셀 스프라우트라는 이름이 이미 사용되었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여러분의 찬장 어딘가에 분명히 땅콩버터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한때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었는지 몰랐을 거예요. 땅콩버터와 젤리 샌드위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연구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매년 그랜드 캐니언 바닥을 전부 덮을 수 있을 만큼의 땅콩버터를 소비한다고 합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2억 2,700kg이 넘는 양이에요. 누가 실제로 그런 실험을 한다면 전 꼭 볼 거예요. 연어는 원래 분홍색이 아니에요. 야생 연어는 자연에서 소비하는 대량의 새우 때문에 분홍색을 띱니다. 하지만 양식장에서 기르는 연어는 일반적으로 흰색이기 때문에 생산자들은 연한 분홍색을 얻기 위해 식물성 색소를 첨가해요. 당근도 원래 주황색이 아니었어요. 현재 우리에게 친숙한 적황색은 16세기에 발생한 당근의 유전적 돌연변이로부터 비롯됩니다. 당근은 처음에 흰색 또는 보라색이었어요. 감자튀김에 케첩을 곁들이는 것처럼 아마 초밥에 고추냉이를 약간씩 곁들일 거예요. 그건 사실 염색한 겨자무예요. 진짜 고추냉이는 꽤 비쌉니다. 그래서 99%의 식당이 사실은 평범한 겨자무를 사용해요. 슈퍼마켓에서 모두 함께 포장된 것을 볼 수 있지만 빨간색, 녹색, 노란색 피망은 사실 같은 야채가 아니에요. 각각의 씨앗이 있어야 개별적으로 재배할 수 있어요. 각각 다른 종류의 식물이기 때문이죠. 헤이즐넛 4개 중 1개가 누텔라의 재료로 쓰인다는 거 알고 있었나요? 누텔라는 너무 인기가 많아서 과학자들은 세계적인 부족에 대처하기 위해 실험실에서 헤이즐넛을 재배하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누텔라 토핑을 추가로 요청할 때 한번 생각해봐야 할 사항이에요. 생수 병마다 유통기한이 있지만 실제로 물은 유통기한이 없어요. 플라스틱에서 물로 해로운 물질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유효기간은 병의 유효기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기내식이 때때로 맛없게 느껴지는지 궁금해 본 적 있나요? 항상 요리사의 탓은 아니에요. 비행기가 날고 있는 고도는 신체 화학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맛이 다르게 느껴지게 만들어요. 적어도 한 번은 샐러드에 추가해 본 적이 있겠지만 흔히 고수라고 하는 코리앤더와 실란트로는 같은 게 아닙니다. 코리앤더는 건조된 씨앗을 가리키고 잎과 줄기를 실란트로라고 해요. 이제 아시겠죠? 세상의 모든 과일 애호가들을 위해 과학자들은 과일 샐러드 나무를 발명했어요. 네, 맞아요. 여러 가지 과일을 동시에 재배할 수 있는 나무예요. 호주에서 개발되었고 최대 6가지의 다른 과일이 열릴 수 있어요. 복숭아, 자두, 살구 등이 자라는 핵과류종과 레몬, 라임, 귤, 탄젤로, 포멜로, 자몽을 선호하는 사람들을 위한 감귤종이 있습니다. 입냄새를 유발하기는 하지만 마늘은 가장 영양분이 많은 식품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마늘 한 조각은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 B6의 2%를 포함할 수 있어요. 연구에 따르면 마늘의 독특한 맛이 나게 하는 알리신이라고 불리는 화학물질이 건강에 좋다고 해요. 제대로 저장하면 절대 상하지 않는 유일한 종류의 음식은 꿀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지금까지 발견한 바에 따르면요. 그것은 꿀에 설탕이 많이 들어있고 수분 함량이 낮기 때문이에요.
벌에 의해 만들어진 효소 또한 박테리아 성장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물론 꿀을 잘못 보관해서 습기에 노출되면 상할 수 있지만 잘 밀봉해 보관한 꿀은 사실상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요리 초보자라면 버섯을 지나치게 익히는 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반가울 거예요. 왜냐하면 버섯에는 키틴이라고 불리는 중합체가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 화학물질은 버섯을 몇 분에서 1시간까지 요리해도 부드러운 상태를 유지하도록 해줍니다. 그냥 버터와 마늘을 좀 넣으세요. 아무도 모를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냉장고에 보관하죠. 제품의 유통기한을 연장하는 가장 현명한 결정인 것 같죠? 하지만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어떤 음식의 경우엔 냉장고가 해로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소스가 그래요. 포장지에 달리 적혀있지 않다면 냉장고 밖에 보관하는 게 좋아요. 온도 변화로부터 소스를 보호하기 위해 오븐에서 멀리 떨어진 찬장에 넣어둘 수 있죠. 원두커피의 가장 큰 적은 습기예요. 원두커피에 들어있는 특별한 기름이 그 기분 좋고 아늑한 커피 향의 원인이에요. 커피를 냉장고에 넣으면 응결로 인해 그 전체 세포 구조를 변화시켜 모든 마법을 사라지게 만들죠. 하지만 여러분의 목표가 카페인을 없애는 거라면 차가운 곳에 커피콩을 보관하는 게 좋은 생각일 수 있어요. 소문에 의하면 꿀은 불멸의 음식이에요. 거의 평생 보관할 수 있지만 꼭 제대로 보관하세요. 꿀은 시원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세요. 하지만 냉장고에 넣지 마세요. 안 그러면 결정화되어 주요 이로운 요소 중 일부를 잃을 수 있어요. 냉장고에 토마토를 넣는 건 꽤 무해해 보이지만 최선의 생각은 아니에요. 차가운 공기가 자연적인 숙성 과정을 늦추기 때문에 토마토의 맛있는 맛을 잃게 할 수 있어요. 따라서 토마토 안에 얇은 막에도 즙이 적어지죠. 샐러드가 묽고 맛없어지는 건 원치 않죠? 그쵸? 토마토를 저장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상온에서 통풍이 잘 되는 상자나 바구니에 넣는 거예요. 얇게 썬 바나나가 갈변하는 걸 막고 싶다면 감귤류즙을 사용하세요. 잘린 바나나 위에 오렌지나 레몬 주스를 뿌려주세요. 불행하게도 이 팁은 몇 시간밖에 효과가 없어요. 초콜릿을 저장할 완벽한 방법은 뱃속에 넣는 거예요. 농담이에요. 냉장고에 넣지 말고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세요. 이렇게 하면 단 걸 좋아하는 룸메이트로부터 디저트를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매혹적인 외관도 유지할 수 있어요. 냉장고에 초콜릿을 넣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온도 차이가 초콜릿바 표면에 응축된 물방울을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그리고 냉장고에 넣지 않는 게 여러분 치아에 더 안전하죠. 초콜릿은 저온에 굳는 경향이 있는데 그럼 한 입에 베어물 때마다 힘들어져요. 호무스를 상온에 두지 마세요. 집에서 만든 것이든 저온 살균된 것이든 상관없어요. 두 경우 다 안전하지 않아요. 호무스가 전통적인 방식으로 만들어져서 방부제가 들어있지 않다면 유통기한은 최대 일주일이에요. 미개봉 슈퍼마켓 호무스는 냉장고에서 3개월, 한번 개봉했다면 일주일 정도 보관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방금 완벽한 쿠키를 구웠다고 가정해볼게요. 이제 병이나 용기에 담아야 할 때예요. 불행히도 쿠키는 결국 그 소중한 갓 오븐에서 나온 느낌을 잃고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딱딱해질 거예요. 하지만 같은 용기에 빵 한 조각을 넣어준다면 쿠키들이 훨씬 더 오랫동안 부드러운 식감을 유지할 거예요. 그건 쿠키가 빵의 수분을 흡수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보통 치즈를 비닐랩에 싸지만 이 방법은 전혀 완벽하지 않아요. 비닐랩은 습기를 많이 끌어당겨 곰팡이가 자라고 번성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요. 만약 이 쓰라린 시나리오로부터 여러분의 치즈를 보호하고 싶다면 식초로 뿌려보세요. 하지만 몇 방울 이상은 쓰지 마세요. 안 그러면 치즈 본래의 맛을 잃을 거예요. 그런 후에 치즈를 왁스 종이에 단단히 싸서 냉장고에 넣으세요. 계란에 대해선 특별한 규칙은 없어요. 유통기한만 괜찮으면 냉장고 안과 밖 모두에서 보관해도 안전해요. 온도를 안정적이고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만약 냉장고에 계란을 보관한다면 옆 선반에 보관하지 마세요. 온도 변화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계란을 냉장고 더 깊숙이 넣으세요. 또 전문가들은 포장지에서 계란을 꺼내는 걸 추천하지 않아요. 이 용기들은 사실 계란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거예요. 네, 냉장고의 온도는 전체적으로 고르지 않아요. 예를 들어 문 쪽에 있는 선반이 제일 따뜻한 곳이죠. 그리고 선반이 냉동고에 가까울수록 온도는 낮아요. 그러니 냉장고 안에 완벽한 음식 분배를 하고 싶다면 일부 패키지에 언급된 특정 보관 권장 사항을 건너뛰지 마세요. 만약 슈퍼마켓 봉지에 빵 한 덩어리를 보관한다면 며칠 안에 곰팡이를 볼 준비하세요. 빵은 소금을 조금 넣어둔 꽉 밀폐된 상자에 넣어두는 게 좋아요. 이 팁이 곰팡이로부터 보호해 줄 거예요. 또 찬 공기가 빵을 아주 빨리 상하게 만들기 때문에 냉장고에 보관하는 건 피하세요. 하지만 빵을 오랫동안 보관해야 한다면
냉동실에 넣어두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6개월까지 신선하게 유지돼요. 만약 얇게 썬 오이를 마르지 않게 하려면 밀폐된 용기에 넣고 신선한 물을 부으세요. 일주일 이상 냉장고에 보관하지 마세요. 썰지 않은 오이의 경우 상온에서보다 차가운 공기에서 훨씬 더 빨리 썩는다는 걸 명심하세요. 가능한 한 오랫동안 신선하게 유지하고 싶다면 냉장고 밖에 보관하세요. 아보카도는 보관 규칙이 까다로운 과일이에요. 만약 아보카도가 딱딱하고 아직 완전히 익지 않았다면 냉장고에 넣지 마세요. 왜냐하면 차가운 공기가 숙성 과정을 느리게 하기 때문이죠. 바나나는 아보카도가 더 빨리 익을 수 있게 도와주는 많은 양의 에틸렌을 배출해요. 그러니 그 과정을 가속화시키고 싶다면 아보카도를 하나 또는 여러 개의 바나나와 함께 봉지에 넣어보세요. 동시에 만약 아보카도가 부드럽고 잘 익었다면 냉장고에 보관해서 상하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른 아보카도를 양파 한 조각과 같이 랩에 싸는 걸 선호해요. 이 팁은 과일이 더 오래 신선하게 유지되도록 도와줘요. 또 다른 방법은 올리브오일로 덮어 발라주는 거예요. 자른 아보카도는 냉장고에서 3일 이상 보관될 수 없다는 걸 명심해주세요. 양파와 마늘은 냉장고에 두지 마세요. 낮은 온도가 곰팡이를 훨씬 더 빨리 생기게 해요. 대신 오랫동안 신선하게 유지하고 싶다면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세요. 예를 들어 부엌 찬장 같은 곳이요. 그리고 부엌에 시골집 스타일이 있는 걸 개의치 않는다면 양파를 서로 묶어서 매달아 두세요. 또 오렌지와 다른 감귤류 과일들은 냉장고에 보관하는 걸 피하세요. 불행하게도 낮은 온도는 이 과일들을 맛없게 만들고 건강에 덜 유익하게 만들어요. 이것들은 선반이나 부엌 식탁 위에 과일 그릇에 보관할 수 있어요. 걱정 마세요. 이렇게 한다고 썩는 속도가 빨라지지 않아요. 다른 많은 채소들처럼 가지도 낮은 온도를 좋아하지 않아요. 냉장고에서 물렁해져서 좋은 품질을 훨씬 더 빨리 잃어요. 이 채소들은 상온의 건조한 공간에서 직사광선을 피해서 보관하세요. 사과를 썰었는데 바로 먹고 싶지 않다면 여기에 팁이 있어요. 조각들을 같이 고정하도록 고무줄을 둘러주세요. 사과가 갈변하는 걸 막아줄 거예요. 이 과일은 냉장고에 있는 습기 방지 봉투에 보관되어 있는 한 달 동안 신선하고 아삭한 상태를 유지할 거예요. 사과를 보관하기 전에 씻으면 상할 수 있으니 피하는 게 좋아요. 올리브 오일은 절대 냉장고에 넣지 마세요. 이런 실수를 전에도 했다면 아마 기름 안에 이상한 흰 조각들을 봤을 거예요. 걱정 마세요. 독성이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 냉장고 안에 낮은 온도가 물을 응축시켜 불쾌한 불순물로 보이게 하는 거예요. 올리브 오일은 직사광선을 피해 실온에 보관하는 게 좋아요. 상온에서 보관하는 수박과 다른 멜론들이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보다 더 많은 유익한 영양소와 항산 화제를 함유하고 있어요. 하지만 일단 수박을 잘랐다면 냉장고에 보관하는 게 좋아요. 비닐랩을 사용해 절단면을 단단하게 덮고 수박을 자를 때마다 교체해 주세요. 또 멜론이나 수박을 더 작은 조각으로 잘라서 냉장고에 있는 밀폐된 용기에서 일주일까지 저장할 수 있어요. 생강을 얼리면 2개월에서 9개월까지 신선하게 유지하고 품질도 보존할 수 있어요. 미리 갈아서 한 숟가락씩 쓸 수 있게 할 수도 있어요. 특히 여러분이 뭔가를 빨리 준비해야 하는 바쁜 날에 시간을 절약해 줄 거예요. 여러분은 꿈에 그리던 직장을 위한 면접을 앞두고 있어요. 로비에서 기다리는 동안 아침에 너무 긴장해서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지금 너무 배가 고파서 뭐든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행히도 배가 고플 때를 대비해서 먹을 걸 챙겼어요. 챙겨온 치즈볼 봉지를 열어요. 하지만 손가락 전체와 멋진 옷에 오렌지색 치즈가루를 묻히지 않고 어떻게 이걸 먹을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인터넷상에서 영리한 사람들이 천재적인 해결책을 고안해냈어요. 만약 조금 파격적인 방법을 쓰는 것이 두렵지 않다면 젓가락을 사용해서 손가락이 더러워지는 걸 막을 수 있어요. 봉지 밑바닥에 닿을 만큼 충분히 길기 때문에 치즈가루가 손에 묻지 않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봉지를 열다가 옆이 찢어졌어요. 움직일수록 구멍이 점점 더 커져요. 조심해야 돼요. 더 찢어지면 잘 차려입은 옷이 과자가루로 뒤덮일 거예요. 다행히도 해결책이 가까이 있어요. 로비 책상에 홀펀치가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걸 사용하여 찢어진 곳 끝부분에 구멍을 뚫으면 더 이상 찢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둥근 구멍은 힘을 고르게 분산시켜서 봉지가 더 이상 찢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바리케이드를 만들어요. 이 팁은 훌륭하지만 튜브에 들어있는 칩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거예요. 다행히도 그런 종류의 포장은 프린터 용지 한 장만 있으면 됩니다.
종이를 말아서 튜브한 칩 주위에 넣으세요. 이제 칩 전체를 쉽게 밀어서 꺼낼 수 있고 종이를 펴면 깔끔한 종이 쟁반이 됩니다. 즐겁게 바삭바삭 소리를 내며 먹다가 주위를 둘러보고 갑자기 매우 요란하게 먹고 있었다는 걸 알게 돼요. 여기는 좋은 첫인상을 남겨야 하는 자리예요. 다행히도 과학은 이 바삭바삭한 간식을 더 조용히 먹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해답도 제시합니다. 혀를 이용하여 입천장에 칩을 눌러주세요. 혀의 부드러움은 바삭거리는 소음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곡면 모양의 칩은 요란하게 바삭거리는 소리를 내도록 특별히 고안되었어요. 그래서 소음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먼저 이 모양을 제거한 다음 평소처럼 칩을 먹는 거예요. 하지만 과학은 또한 이런 상징적인 소리를 내지 않으면서 바삭한 칩을 먹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칩을 그만큼 즐기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옥스포드 대학의 실험 심리학 교수가 흥미로운 실험을 했어요. 그에 따르면 사람들의 맛과 맛에 대한 인식이 음식의 모습뿐만 아니라 소리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20명의 참가자들에게 헤드폰을 쓴 채 칩을 먹게 했어요. 그들에게 다른 음량의 주파수로 바삭거리는 소리를 들려줬어요. 비록 모두 같은 칩을 먹고 있었지만 더 크고 높은 음조의 바삭거리는 소리를 들은 참가자들은 실제로 자신의 칩이 더 신선하고 더 바삭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짭짤한 간식을 먹고 났더니 아이스크림 같은 달콤한 간식이 땡기네요. 창밖을 보니 밖에 아이스크림 트럭이 주차되어 있는 게 보여요. 좋았어요. 시계를 슬쩍 봅니다. 면접까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가요. 트럭에 있는 메뉴를 스캔합니다. 분명히 소프트 아이스크림 코는 너무 위험해요. 안 봐도 뻔해요. 손을 타고 천천히 흘러내리는 아이스크림이 여러분의 멋진 옷 위로 흘러내릴 거예요. 좋아요. 코는 안 돼요. 그렇다면 아이스크림 샌드위치는 어떨까요? 끈적끈적한 아이스크림으로부터 지켜주도록 디자인됐잖아요. 그건 맞아요. 좋은 선택이죠. 하지만 그걸 더욱 완벽하게 만드는 천재적인 속임수가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샌드위치를 들고 있을 때 겉에 있는 부드러운 쿠키는 체온 때문에 따뜻해질 거고 끈적끈적해져서 피부에 달라붙을 거예요. 우리 모두 알아요. 아무리 조심해도 손가락에 끈적한 초콜릿 쿠키의 흔적이 남는다는 걸요. 쿠키의 양쪽에 2개의 크래커를 추가하면 깨끗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보통의 아이스크림 샌드위치를 업그레이드된 콜드 스모어로 바꿀 수 있어요. 아이스크림 샌드위치죠. 안으로 돌아가다 보니 또 다른 푸드트럭이 보여요. 이 트럭은 브리또를 팔고 있어요. 아직 시간이 있어요. 여전히 배가 고파요. 좋아하는 모든 재료가 든 걸로 주문합니다. 브리또를 건네받을 때 2겹의 또띠아에 쌓여 있다는 걸 알아차려요. 레스토랑에서 흔히 사용하는 천재적인 방법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이유를 모르고 있지만 깨끗하게 브리또를 먹을 수 있도록 도와줘요. 먹을 때 2번째 또띠아를 풀어서 접시에 펼쳐놓습니다. 한 입 먹을 때마다 그 위로 떨어져요. 브리또는 안에 남아있는 것보다 떨어지는 내용물이 더 많은 것으로 악명이 높기 때문에 이 방법은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고안됐어요. 빠진 내용물은 2번째 또띠아로 떨어지게 돼요. 그러고 나서 첫 번째 또띠아를 다 먹은 후에 2번째 또띠아로 다시 싸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포장 판매되는 또띠아가 종종 짝수로 판매되는 거예요. 맛있는 냄새가 길 아래에서 풍겨옵니다. 옥수수를 파는 노점이에요. 브리또랑 완벽하게 어울려요. 하지만 옥수수처럼 치아에 끼는 음식은 없어요. 시실도 없는데 이 사이에 노란 알맹이가 낀 채로 면접에 들어가는 건 정말 창피할 거예요. 다행히도 옥수수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꼬치를 사용하세요. 옥수수 알맹이를 줄을 따라 꼬치의 수평으로 통과시켜요. 그런 다음 다른 쪽 끝을 잡아당겨 떼어냅니다. 이제 이 사이에 옥수수가 낄까봐 걱정하지 않고 맛있는 옥수수를 먹을 수 있어요. 기발하죠? 안으로 들어가서 시간을 확인합니다. 아직 많이 남았어요. 그리고 면접을 위해 완벽하게 깔끔한 상태를 용케 유지하고 있습니다. 프런트 데스크에 과일 그릇이 놓여 있고 무료라고 쓰여 있어요. 먹음직스러운 키위 하나를 집어듭니다. 하지만 여기는 사무실이고 숟가락이 없어요. 게다가 키위를 반으로 잘라서 숟가락으로 떠먹는 건 과즙이 너무 많이 흐를 거예요.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키위를 먹는 유일한 방법이 아니기 때문이죠.
일부 키위 애호가들은 가장 좋은 방법은 사과처럼 통째로 키위를 베어 먹는 것이라고 제안합니다. 키위 열매 껍질은 먹어도 되고 추가적인 영양소로 가득 차 있어요.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껍질까지 먹는 것이 속만 먹는 것과 비교할 때 섬유질 섭취를 3배로 늘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게다가 이런 식으로 비타민C를 더 많이 섭취할 수 있어요. 피부는 특히 섬유질, 엽산, 그리고 비타민 E와 같은 고농도의 영양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키위 껍질을 먹는 것은 섬유질 섭취를 최대 50%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해요. 만약 키위 껍질에 털이 마음에 걸린다면 청바지에 키위를 비벼보세요. 데님에 의해 발생한 마찰은 쉽게 털을 제거하여 과일을 훨씬 더 맛있게 만들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끈적끈적한 과즙을 묻힐 가능성도 적고 같은 양으로 더 많은 영양가를 얻을 수 있어요. 방금 아침에 점심으로 샌드위치를 싸온 게 기억났어요. 지금 먹는 게 좋겠어요. 하지만 머스타드와 바베큐 소스, 분명히 샌드위치를 더 깔끔하게 쥐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좋은 소식이 있어요. 샌드위치 종류는 짐승 발톱 같은 모양으로 손에 쥐고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햄버거를 잡을 때 엄지손가락과 새끼손가락이 바닥에 닿고 나머지 3손가락은 빵의 윗부분에 올려놓으세요. 이 자세는 모든 재료를 제자리에 고정하는 조임쇠의 역할을 해요. 이렇게 하면 햄버거의 반을 무릎 위에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먹을 수 있어요. 그렇게 많은 음식을 먹었더니 목이 말라요. 구석에 있는 커피 메이커가 손짓하고 있어요. 엎지르지 않고 자리까지 가져오는 건 완벽한 균형을 가진 사람만이 해낼 수 있는 민첩성 테스트예요. 사실 물리학을 조금만 이해하면 됩니다. 흘리지 않고 커피 한 잔을 들고 걷는 게 왜 그렇게 어려운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사람의 보폭 길이가 보통 크기의 커피 머그잔에서 파도를 일으킬 수 있는 거의 정확한 주파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한 발자국씩 걸을 때마다 액체가 더 많이 흔들리고 머그컵 가장자리에 점점 더 가까워져요. 7번째와 10번째 발자국에서 쏟아지는 현상이 가장 빈번해요. 우리는 종종 컵이 쏟아지기 전에 목적지에 도착하려고 컵을 들고 빨리 걷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더 빨리 걸을수록 걸음걸이는 커피의 자연적인 흔들림 주파수에 더 가까워진다는 게 밝혀졌어요. 쏟아지는 걸 막으려면 천천히 걸으세요. 드디어 인터뷰 시간입니다. 먹는 동안 복장을 깨끗하게 유지하는데 성공했어요. 회의실로 향합니다. 회의실 밖 테이블 위에 모두를 위한 가루가 뿌려진 젤리 도넛이 있어요. 정말 좋네요. 커피 한 잔 마셨으니 도넛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산만해져서 신발끈이 풀린 걸 알아채지 못하고 테이블 위로 넘어집니다. 도넛이 하늘로 날아올라서 무릎 위에 착지합니다. 좋은 첫인상은 글렀네요. 자메이카의 국민 과일인 아키는 매우 독특한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하고 버터처럼 부드러운 맛이 나서 아키를 먹어본 사람들은 꼭 스크램블 에그 맛 같다고 말합니다. 아키는 완전히 익었을 때만 먹는 것이 안전하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생 아키 열매를 수입하는 것이 거의 50년 전에 금지되었습니다.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부분은 하얀 크림색 살 부분입니다. 분홍색 부분은 맛있어 보이긴 하지만 속지 마세요. 매우 독성이 강합니다. 검은 씨도 마찬가지예요. 가시어지는 독소 때문에 미국에서 금지된 또 하나의 과일입니다. 또한 구아나바나라고도 불리고요. 잘 익지 않으면 매우 불쾌한 효과를 일으키는 독성 물질을 방출할 수 있어요. 하지만 슬퍼하지 마세요. 아마도 냉동 가시어지를 구매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먹기에 안전하려면 100% 익어야 하는 또 다른 과일은 엘더베리입니다. 생 엘더베리는 몸에 좋은 비타민C가 풍부하지만 위험한 정상가리도 들어있어요. 하지만 이 열매는 매우 인기가 있어요. 파이, 시럽, 차, 잼 등의 다양한 식품에 사용됩니다. 완전히 익고 요리하면 위험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건 판매 금지되지 않았어요. 청산가리는 그보다 1200배 더 강력한 테트로도톡신을 함유한 식품에 비하면 그다지 심각해 보이지 않습니다. 별미인 보거에 바로 이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이 생선을 그냥 먹으면 피해를 면할 수 없지만 전문 요리사들은 완벽한 기술을 터득했어요. 보거를 안전하게 먹으려면 독이 있는 부분을 제거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 별미는 푸구라고도 불리고 1인분에 약 20만 원에 달하기도 합니다.
이 돈이면 대신 안전한 연어를 많이 살 수 있을 거예요. 미국에서 거의 완전히 금지되었지만 판매가 허가된 몇몇 장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미식가로서 모험을 해볼 의향이 있나요? 가수 마르주는 말 그대로 썩은 치즈를 의미합니다. 유감스럽지만 맛을 볼 수 있는 곳이 드물어요. 한번 먹어보고 싶은 유혹을 부리칠 수 없다면 이탈리아 사르디니아 섬으로 가보세요. 사실 이 치즈는 양우유로 만든 치즈에 약간의 마법을 더한 거라고 해두죠. 특정 종류의 파리가 그 치즈 안에 알을 낳고 알은 치즈 안에서 40일 동안 머무릅니다. 그러고 나면 먹을 준비가 되는데 이 별미 치즈 안에는 살아있는 구더기가 들어있어요. 그 덕분에 치즈는 독특한 질감과 매콤한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위생상의 이유로 금지되었어요. 부드러운 카수 마르주와는 달리 히말라야 치즈 추르피는 세계에서 가장 단단한 치즈로 알려져 있어요. 여느 다른 치즈처럼 우유로 만들어지지만 다른 점은 20년까지 신선하게 유지된다는 사실입니다. 재료가 되는 우유도 매우 특별해요. 소와 야크 사이에 태어난 젖소들은 다양한 산약초를 먹습니다. 이 우유는 허브 덕분에 독특한 맛이 납니다. 하지만 치아를 조심하세요. 치즈가 돌처럼 단단해요. 싱가포르에서는 껌 때문에 중치가 생기는 일은 없을 거예요. 치아에 좋은 껌이 있어서가 아니라 껌 자체가 완전히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싱가포르는 청결하기로 유명한데 정부는 공공장소에서 껌을 청소하는데 많은 돈이 들게 되자 껌 씹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1992년에 판매 금지되었고 판매업자들은 엄청난 벌금을 피하기 위해 즉시 판매를 중단해야만 했어요. 다른 나라를 여행하다 보면 슈퍼마켓에서 생우유를 팔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미국 대부분의 주와 캐나다,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스코틀랜드 등의 많은 나라에서 위생적인 이유로 금지됩니다. 스코틀랜드에서는 생우유는 금지인데 반해서 해기스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미국에서는 금지식품입니다. 만약 미국에 사는 45세 미만의 사람이라면 거의 반세기 전에 금지되었기 때문에 해기스를 먹어본 적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 스코틀랜드 푸딩은 양의 온갖 내장을 다져서 오트밀과 섞고 다진 양파로 맛을 낸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과 육수도 잊지 마세요. 식감이 푸석푸석하고 거칠고 양념이 많이 되어 있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보통 으깬 감자나 으깬 순무와 함께 먹어요. 카사바는 독성이 있는 열대풀이인데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달콤한 종류에는 청산가리가 약간 들어있지만 충분히 익히면 독성이 없는 수준으로 떨어뜨릴 수 있어요. 쓴맛이 나는 카사바의 독소를 모두 없애려면 뿌리를 갈아 물에 담근 다음 알맞게 익혀서 먹을 수 있도록 요리해야 합니다. 이 뿌리는 녹말 성분이 많고 맛도 정말 순합니다. 카사바는 감자처럼 사용될 수 있어요. 으깨고 삶고 튀겨 먹을 수 있죠. 감자 대신 으깬 카사바를 곁들인 해기스가 어때요? 그건 그렇고 무해한 것처럼 보이는 감자도 그렇게 안전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잘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에 달렸어요. 설익은 녹색 감자는 독소로 가득 차 있고 감자 싹 또한 매우 위험합니다. 충분히 익지 않으면 청산가리가 가득 찬 녹색 아몬드와 캐슈도 마찬가지예요. 다행히도 슈퍼마켓에서 구할 수 있는 견과류는 잘 가공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안전합니다. 노란 자두, 일명 미라벨 자두는 미국의 50개 주 모두에서 금지되어 있습니다. 과일 자체는 안전하고 먹는다고 해서 나쁜 일이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프랑스 로레인에서만 이 자두를 즐길 수 있습니다. 수입 관련법이 좀 이상해서 이 과일은 수출이 금지됩니다. 만약 농어를 먹지 않고는 살 수 없는 분이라면 영국은 피하는 게 좋을 거예요. 이 물고기는 최근 영국에서 개체수의 감소로 인해 금지되었습니다. 미국에서 벨루가 캐비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음식 중 하나는 물고기를 보호하는 새로운 규정 때문에 미국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갓 구운 고기와 부드러운 빵에 케첩을 잔뜩 바른 버거가 먹고 싶나요? 가서 드세요. 프랑스 학교 학생이 아니라면요. 프랑스에는 학교 식당에서 케첩 사용을 규제하는 법이 있는데 케첩과 함께 먹는 것을 허용하는 유일한 음식은 짐작했겠지만 감자튀김입니다. 그린란드 상어의 몸은 만들어지는 모든 노폐물을 제거하는데 살과 피부를 통해 여과합니다. 따라서 이 상어의 살엔 독성이 있어요. 먹지 않는 게 당연할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아이슬란드에서는 다릅니다. 가공 상어 고기인 하칼은 처음 3-5개월 동안 매달린 채 건조됩니다.
결과적으로 젖은 빵을 연상시키는 젤리 질감과 함께 암모니아 냄새가 나는 발효 생선을 얻게 됩니다. 어떤 물건은 오래될수록 더 좋아집니다. 음식은 아니지만요. 하지만 방콕에 있는 한 카페에서는 45년 동안 같은 육수를 사용하여 국수를 요리하고 있습니다. 이 마법의 약과 같은 육수는 40년이 넘게 끓고 있어요. 국물은 버린 적이 없고 항상 다음날 식사를 위해 밤새 보관됩니다. 그 독특한 맛의 비밀 중 하나는 절대 씻지 않았기 때문에 형성된 팬 주위의 거대한 기름띠입니다. 좋아요. 저도 이제 설거지를 하지 않을 완벽한 변명거리가 생겼어요. 왜요? 음식 맛이 더 좋아진다잖아요. 캄보디아에서는 게맛과 비슷한 바삭바삭한 간식을 맛볼 수 있습니다. 튀겨서 살짝 양념이 들어갔어요. 주 재료는 타란툴라입니다. 이건 점심거리가 아닌 것 같다고요? 자, 누군가 알려주지 않는 한 절대 눈치채지 못할 거예요. 긴 이름을 가진 이 수프는 정말 맛있어요. 맛이 새콤하고 부드러우면서 새우 맛이 납니다. 글쎄요, 이 라오스 전통 요리는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이것이 개미알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기 전까진요. 약간의 신맛을 더하기 위해서 또한 작은 개미 몇 마리를 추가하는 경우도 있어요. 멕시코에서는 옥수수 알맹이가 썩어서 검게 변한 옥수수를 버리지 않습니다. 위틀라코치라고 불리는 전문 요리를 위해 보관합니다. 옥수수 알맹이에 퍼져있는 곰팡이가 흙과 나무 냄새를 풍깁니다. 맛있겠죠? 어떤 요리는 장식이 필요합니다. 특히 케이크와 파이의 경우에는요. 영국에는 스타게이지라는 파이가 있습니다. 이름 자체가 요리의 모습을 잘 표현하죠. 감자와 달걀을 곁들인 정어리가 파이 껍질에서 살짝 나와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약간 섬뜩해 보여요. 가끔 꼬리가 하늘을 향하기도 합니다. 차버섯은 산유로 만든 음료와 함께 동유럽에서 마시는 또 다른 이상한 음료입니다. 기본적으로 발효된 홍차나 녹차입니다. 차에 달콤한 맛을 더해주는 박테리아 배양균을 첨가하는데 먹지는 않고 음료를 발효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설탕이 효모처럼 작용하죠. 주스, 향신료 또는 원하는 맛을 첨가하세요. 맛있게 드세요. 아님 적어도 맛이라도 보세요. 참치 누날은 중국과 일본에서 꽤 인기 있는 별미입니다. 먹기 전에 끓여야 하고 약간의 양념도 필요합니다. 제대로 요리하면 오징어 맛이 나는 별미가 나옵니다. 그리고 가격도 쌉니다. 이제부터 참치 누나를 눈여겨보게 될 거예요.